안녕하세요. 쇼트워드 연박사입니다. 음, D-23일 사무관리론 살펴볼게요. 자, 우선 그 정책 연구 관리와 관련한 연구자 선정 방법이죠. 이게 그 모 학원 강사님이 반드시 찍는 그 쟁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거는 왠지 사무관리론에서 가장 먼저 뽑아도 될 것 같은. 예, 지금 40점인데 그만큼 쓸 말도 많고요. 연구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뭐 경쟁, 또 수의 계약에 따라 나누고요. 그다음에 연구자에 대한 의의, 그렇죠? 그다음에 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에서도 뭐 2단계 그 경쟁 입찰이 있고요. 제한 경쟁 입찰,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위원회 심의 생략할 수 있는 방법, 선정 절차, 그다음에 계약 체결, 그리고 그 수의 계약이죠. 수의 계약. 수의 계약은 그 대상 자체가 좀 계약을 긴급하게 체결할 필요가 있거나 뭐 계약금이 소액일 때 등등 쭉 적어낼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구자에 대한 그 위원회의 심의, 그죠? 수의 계약으로 연구자 선정할 때에는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요 심의를 거칩니다. 그 심의를 거치한 후에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그 연구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부서에서 정책 연구 과제에 대한 사업 계획서 등 계약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계약 체결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 및 연구자 선정 결과를 등록하죠. 프리즘, 그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연구자의 입니다. 연구자를 하면요,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국가와 정책, 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연구자라 하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과제 담당관 또는 계약 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연구자 선정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국가와 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정책 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연구자 선정 방법입니다. 크게 경쟁에 의한 연구자 의 선정이에요. 일단 정책 연구는요, 국가개혁법에 따라서 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이 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연구자 선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2단계 경쟁 입찰입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그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입찰 실시 후에 그 가격 입찰 실시 가능하죠. 2단계 경쟁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입찰 실시 후에 가격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 경쟁 입찰 있죠. 이거는 이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연구 계약의 경우에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연구 계약의 경우 해당 연구 과제와 같은 종류의 수행 실적과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 현황으로 경쟁 참가 자격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 과제와 같은 종류의 수행 실적이 있어야 되죠. 그 수행 실적. 근데 해당 연구 과제와 같은 종류의 연구 수행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이는 이제 그 계약 이행이 그 전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긴급성이라든가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이라든가 기타 그 국가 안보의 목적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습니다. 제출받고 평가한 후에 협상 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계약 체결 가능하죠?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위원회 심의는 이제 설명한 수의계약에서 위임의 심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에 있어서는 그 위원회 심의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 경쟁 방식으로 연구자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하고요.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할 수 있고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 절차입니다. 선정 절차는요, 우선 그 과제 담당관의 계약 요청이 있어야겠죠. 정책 연구 과제가 선정되면요, 과제 담당관은 과제에 대한 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제안 요청서, 그 다음에 산출 내역서 등을 작성한 후에 그 감사를 거쳐서 계약 부서에 계약을 요청합니다. 과제 담당관의 계약 요청이 있고요. 그럼 계약 체결하겠죠. 계약 체결 요청 받은 계약 부서는요, 입찰 공고 후에, 그래서 요청을 받은 계약 부서는 그 입찰 공고 후 입찰에 응한 자를 상대로 그 계약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평가를 실시하겠죠. 예산도 고려해야 될 테니까 실시한 후에 낙찰자를 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요게 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이에요. 네, 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 다음 두 번째 수의계약. 수의계약에 의한 그 연구자 선정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원래 그 경쟁 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수의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말씀드렸던 어떤 경쟁 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어쨌든 경쟁 관계에 대한 예외예요, 예외. 예. 그래서 수의 계약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의 계약의 대상은요, 첫째,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 계약이라는 의의는요, 이름을 써주면 좋아요. 경쟁 관계에 하지 아니하고 의미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말하고요. 그 대상은요,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다음에 계속 공사로 인해서 새로운 입찰 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중소기업 보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연구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겠죠. 위원회의 심의. 일단 정책 연구 추진 시 그 수의 계약으로 그 연구자를 선정할 때에는요,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요, 심의 결과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심의를 어떤 사항을 심의를 하냐면요.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계약 방법이 적정한지, 그러니까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계약 방법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연구자가 그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자가 그 제안한 연구 계획은 정책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지, 그리고 연구 계획 자체가 그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 계획이 타당한지, 또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연구자가 책정한 연구비가 적정한지, 그 밖에 연구자 선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계약 체결을 요청하겠죠. 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네, 계약 체결. 그래서 위원회가 연구자가 선정되면요. 계약 부서에서 그 정책 연구 과제에 대한 사업 계획서 등 계약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당연히 계약 부서에서 연구 과제에 대한 사업 계획서 등 계약 관계 서류 첨부해서 계약 체결을 요청하겠죠? 요청하면 돼요. 그래서 과제 및 연구자가 선정 결과 및 등록이죠. 과제 담당관은 정책 연구 과제와 연구자가 선정이 되면요. 그 결과를요. 어디다? 프리즘이라는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 프리즘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필수 요건이죠. 필요 요건이에요. 프리즘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경쟁에 의한 연구자 선정 방식과 수의 계약,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는 계약하는 방식, 이거는 위원회의 심의죠. 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방식을 구별해서요. 서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점인데 뭐 20점 단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만큼 중요한 테마니까요. 이거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이것도 뭐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네,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밑도 끝도 없이 약술형, 단문형으로 나올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진짜 좀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게 걱정이 되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 좀 따라오는 것들, 그러니까 목차가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요.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정책 연구라고 합니다. 다시 누가? 주체는요? 정책 연구. 의입니다. 중앙 행정 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요.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둘째,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목적과 기능입니다. 일단 연구 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일단 이게 뭐냐면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목적과 기능은요.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정책 연구를 그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해요. 네. 그리고 정책 연구에 대한 심의사항이 4가지입니다. 심의사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연구 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연구 결과의 평가, 연구 결과의 평가, 그 다음에 연구 결과의 활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연구 결과의 활용 사항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책 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있고요. 3번. 그 위원회는요. 인적 구성. 그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요. 정치연구심의위원회는요. 그 위촉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회 과반수가 됩니다.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회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요.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자죠. 그래서 부서의 실 또는 국의 장이 맡고요. 위원은요. 해당 기관의 장관급 이상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 하되 연임 가능하고요. 간사, 위원장은 위원장이 속하는 실 또는 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 지정합니다. 운영은요. 위원장이 소집, 제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소집해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요. 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회의 개시 시에 위촉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습니다. 위촉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촉위원 참여 배제되는 경우 가령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이 있거나 국가정보원법 이것도 이제 법이 바뀌겠죠? 국가정보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어쨌든 국가기밀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그 밖에 보안 관련 사항, 비밀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위원 참석 배제 기준 등은요. 그러니까 위원회 또는 소집위원회 위원은요.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그 다음에 사촌 이내 혈족, 이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 그 단체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는 못합니다. 뭐라고요? 위원회 또는 소집위원회의 위원은요.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그 다음에 사촌 이내의 혈족, 그 다음에 이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그 속한 기관, 단체와의 정책 연구, 계약에 관한 그 사항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국가정보원법이 아니라 이제 이쪽에 국가정보원법이 아니라 뭐랬더라? 대외안보정보원에 대외안보정보원 21년 만에 그 이름을 국정원에서 해외안보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안타깝죠. 예. 대외안보정보원. 그러니까 글쎄요. 예. 이 역할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국민제한 규정과 관련된 중앙우수제한 결정 절차를 기술하시오. 네. 국민제한 규정과 관련된 중앙우수제한 결정 절차. 일단 자체 우수제한 결정 및 추진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우수제안으로 가겠죠. 네. 네. 그러니까 중앙우수제안 같은 경우는 자체 그 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 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체 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는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용 심사하고 중앙우수제안 채택할지 여부와 그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요. 그 사실을 그 자체 우수 제안을 추천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죠.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자체 우수 제안 결정에 대해서 보면요. 일단 첫째, 자체 우수 제안의 결정 및 추진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요. 제출된 국민 제안 중에서 채택된 제안 중에 자체 우수 제안. 근데 여기서 자체 우수 제안은요. 당연히 국방이나 군사에 관한 제안은 제외됩니다. 그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자체 우수 제안을 결정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어요. 그 추천 서류는요. 자체 우수 제안 추천 서류는요.
국민제한 심사 관계 서류 4본이랑 국민제한 심사 관계 서류 4본은 그 밖에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죠. 그러면 중앙우수 제안의 심사 및 결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자체 우수 제안을 추천받았을 때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심사해서 중앙우수제안 채택할지 여부와 그 창안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실 통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의견 또는 자료 제출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 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해서 국민제안 심사 절차를 준용합니다. 그 중앙우수제안의 시상입니다. 시상. 등급. 등급은 금은동이죠. 금은동 및 장려상. 로 구분하고요. 등급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없는 경우 뭐 금상? 그러면 없어. 그러면 해당 등급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해당 등급 시상하지 않으면 돼요. 시상 규정입니다. 중앙우수 제안의 제안자에게는요. 그 상훈법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서 서원을 하거나 표창하면 되고요. 부상 지급. 요게 이제 좀 외워야겠는 부분이죠. 금상인 경우는 하나의 제안당 최대 800만 원 이하죠. 그래서 제안당 5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은상은 500만 원 이하죠. 그래서 최소 300만 원 이상에서 하나의 제안당 3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하입니다. 동상은 300만 원 이하죠. 그래서 하나의 제안당 1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하고요. 장려상은요 100만 원 이하입니다. 100만 원 이하. 그래서 하나의 제안당 5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렇고요. 지급 기준은 그렇고요. 부상의 지급. 네, 3명 이상 공동 제안 시 부상 지급 기준이 있어요. 3명 이상의 공동으로 국민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 제안자의 수를 고려해서 부상의 금액 상한을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제안자가 사망했어. 중앙우수 제안은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부상을 다음 순위에 따라 지급해야겠죠? 제안자가 지정한 자, 그리고 상속인, 이런 순서대로요. 다음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제안 규정과 관련된 중앙우수 제안 결정 절차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거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민원실무심의회 설치 운영. 이 문제도 민원실무심의회 설치 운영 중요하죠. 이건 진짜 다 중요한 것 같아. 민원실무심의회 설치 누가 설치하죠? 행정기관의 장은요. 뭘 심의하기 위해서? 복합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서죠. 복합 민원 심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 소속으로요. 행정기관 소속으로 그 민원실무심의회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요.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위원장은요. 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맡고요. 위원은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 위촉할 수 있죠. 그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하다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으로 위촉 가능합니다. 3번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은요. 실무자 회의 참석 요청. 그죠? 위원장은 그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에게 회의에 참석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청받은 사람은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따라야지. 다음에 현지 확인, 조사 등의 합동조사 실시 요청. 위원장은요. 민원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해서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입니다.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그리고 감정인 등의 의견 청취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민원인의 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 통지입니다. 민원실무심의회의의 위원장은요. 민원실무심의회의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 민원인에게 당연히 회의 일정 등 그 사전에
회의 일정 등을 사전 통지해야겠죠. 근데 민원인이 원하거나 그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서면으로 의견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민원인은 의무적으로 뭐 꼭 의무적으로 뭐 참석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의견 진술 가능하다. 심의생략입니다. 심의생략. 언제 심의생략하죠? 민원신문심의 심의생략은요? 심의생략. 그 사유는 뭐죠? 일단 대규모 경제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가령 이건 뭐예요? 창업이나 공장 설립 등이죠. 그럼 신속한 민원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 실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요. 민원 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민원 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다. 네. 중요합니다, 이거. 자, 마지막 민원 편람. 에 대한 내용과 민원 문서의 보완 절차. 자, 민원 편람과 민원 문서 보완 절차. 이것도 뭐 참. 자, 민원 편람. 그러면 일단 목차를 민원에 대한 의의를부터 적어야겠죠. 민원이란 것은 민원인이 뭐 하는 겁니까?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이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민원이고요. 민원 편람의 비치 등 신청 편의의 적용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요, 민원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그죠?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민원 편람의 명시사항은요, 그 민원에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민원 편람의 명시사항은 다음과 같죠? 민원의 종류, 카테고리별로, 종류별로 신청 서식 있어야겠죠? 구비 서류 있어야겠죠? 처리, 주무, 부서 있어야겠죠? 경유기관, 협의기관 명시되어 있어야겠죠? 처리 절차, 그다음에 처리 기간, 그다음에 심사 기준, 그다음에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면 됩니다. 네 번째, 민원실 게시 민원 편람 게재 사항 등은요. 일단 행정기관의 장은요, 민원에 대해서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 편람에 게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게재 사항 등은 그 민원,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그죠?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무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다음에 민원인이 구술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다음에 그 세 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기관의 장은요,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 앞에서 구술하면요,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해서 민원인의 서명한 때 민원 문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민원 문서의 보완은요, 보완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 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정해서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면 되고요. 보완 요구의 방법은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민원이 특별히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 요구 시한은요, 보완 요구는요, 그 보완 요구 시한이 있는데요. 민원 문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면 됩니다. 다만 현지 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경과한 후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됐다면 즉시 보완 요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완 기간의 연장 요청, 가능하죠? 그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그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 요청하는 경우에는요, 이를 고려해서 무한정 연장할 수 없으니까
민원인의 기간 요청은 2회에 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완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요 2번만 할 수 있어요. 재보완 요구할 수 있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보완 기간 내에 민원 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보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 기간 계산 방법은요. 뭐 그냥 민법 규정 따른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사무 처리 종결 전 민원의 보완입니다. 그래서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민원의 성질상 보완 변경 취하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 처리 종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네. 일단 1세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5개 봤는데요. 다 나올 만한 것들만 추렸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예, 또 해야겠죠. 좀 쉬었다가 또 하면 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더 많은 기출문제, 예상문제, 쇼터데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마음껏 연습하시고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